차가운 실크 드레스가 맨살에 닿는 감촉이 낯설었다. 평생 한 번뿐이라는 결혼식 날, 나는 축복이 아닌 저주 속에 서 있었다. 화려하지만 온기 없는 대저택의 복도를 지날 때 구두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간간이 들려오는 속삭임들은 축하가 아닌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칼날이 되어 내 등 뒤에 박혔다. 내 이름은 이서연. 오늘부터는 강서연이다. 22살. 꽃다운 나이라는 말은 내게 사치였다.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외숙모댁에 얹혀 살게 된 10살 이후로 내 삶은 단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거둬준 은혜를 평생 갚아야 할 빚처럼 여기게 했다. 나는 그 집에 보이지 않는 하녀였고 눈칫밥으로 연명하는 그림자였다. 그런 내게 외삼촌이 결혼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나는 잠시나마 꿈을 꾸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상대는 LK그룹의 강지훈 대표란다. 내게는 과분한 자리지. 외숙모의 목소리에는 시기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젊은 나이에 LK그룹을 이끌며 경제계의 신화로 불리던 남자. 그런 사람이 왜 나 같은 고에게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어지는 외삼촌의 말에 모든 환상은 깨졌다. 사실 강 대표가 사고로 의식이 없어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더구나. 네? 그래서 네가 필요한 거다. 사주를 보니 네가 그 집안의 애군을 막아줄 귀한 팔자라더구나. 일종의 액바디라고 생각하면 돼. 결혼식만 올리고 조용히 지내다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우리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은 일이지. 좋은 일. 그들은 내 인생을 제물로 바쳐 얻을 막대한 사업적 이득을 좋은 일이라고 표현했다. 나는 반항했다. 울고불고 매달려도 봤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라는 비난과 네가 아니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는 협박뿐이었다. 결국 나는 짐승처럼 팔려왔다. 결혼식은 병실처럼 꾸며진 방에서 진행되었다. 하객은 양가 식구 몇몇과 변호사뿐이었다. 나의 신랑 강지훈은 값비싼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눈, 온갖 생명유지 장치들이 그를 세상에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기보다 잘 만들어진 밀랍 인형에 가까웠다. 나는 그의 곁에 섰다.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꽃향기가 뒤섞여 역겨운 냄새를 만들어냈다. 주례사는 없었다. 변호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혼인 서약서의 내용을 읊고 내 손을 잡아 강지훈의 차가운 손 위로 억지로 포개게 했다. 그의 손에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의식이 끝나자마자 나는 신부 대기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방으로 격리되었다. 방은 터무니없이 넓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어떤 가구도 장식도 나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유령처럼 보였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유령.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이 집의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사모님께서는 이제부터 이 방과 대표님의 병실 외에는 외출을 삼가셔야 합니다. 대표님의 식사와 약은 간호인들이 책임질 겁니다. 사모님께서는 그저 대표님 곁을 지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표님의 기운이 쇠하지 않도록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대표님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매일 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모님께서 이 집에서 하셔야 할 유일한 역할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방 안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기도하라니 남편이 빨리 죽기를. 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저주인가. 그들은 나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인 부적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부적의 유효기간은 남편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였다. 나는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었다.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똑바로 마주했다. 짙은 화장 아래 겁에 질린 22살의 이서연이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분노와 체념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외숙모 가족은 이제 나를 버렸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을 뿐,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돌아갈 곳이 없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저택이 나의 감옥이고, 침대에 누워있는 저 남자가 나의 간수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남자와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날 여자. 우리는 그렇게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였다. 밤이 깊어졌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방 안은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다. 나는 천천히 드레스의 지퍼를 내렸다.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나는 침대 옆 작은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저 막막한 절망감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신혼 첫날 밤, 세상의 모든 신부들이 설렘과 기대로 잠 못 이룰 이 시간에 나는 남편의 죽음을 기도해야 하는 내 운명을 저주하고 있었다. 이 저택에서의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다. 아침은 늘 똑같은 잿빛으로 창문을 물들였고 밤은 짙은 먹물처럼 모든 것을 삼켰다. 나는 거대한 유령선에 홀로 남겨진 승객 같았다. 나의 하루는 단순했다. 정해진 시간에 한여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하루의 대부분을 남편의 방에서 보냈다. 그 방은 그의 침실이자 병실이었고 나의 감옥이었다. 방은 넓고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지만 살아있는 것의 온기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어려운 제목의 전문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대신 먼지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 방의 주인,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여주는 흔적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박제된 유물에 불과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그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미동도 없는 그의 모습,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 모든 것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혹시라도 내 앞에서 그가 숨을 거둘까봐. 그래서 이 집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쫓아낼까봐 두려웠다. 나는 그저 투명인간처럼 소리 없이 이 방의 일부가 되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려움은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와서 그의 몸을 닦이고 자세를 바꿔줄 때 나는 외면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했을 남자의 무력한 모습. 그 모습에서 나는 어쩐지 동질감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방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 굳게 닫혀 있어도 단호함이 느껴지는 입술, 창백한 피부 위로 드리워진 짙은 속눈썹은 그림자처럼 쓸쓸해 보였다. 저 눈이 떠지면 어떤 색일까? 저 입술이 열리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까? 호기심이 생겼다.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지, 어떤 음악을 들었을지, 웃을 때는 어떤 표정이었을지 궁금해졌다. 이 집에서 내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한여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고 집사는 가끔씩 찾아와 사무적인 용건만 전달했다. 외삼촌네는 돈을 받은 이후로 연락 한 통 없었다.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쏟아지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순간이었다. 정적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리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이었다. 어제는 비가 왔어요. 창밖을 보는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던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빗소리 듣는 걸 좋아했어요. 말문이 트이자 봇물 터지듯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10살 때 겪었던 사고. 처음 외삼촌 댁에 갔을 때의 서러움. 학교에서 친구 하나 없이 외톨이로 지냈던 날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나의 작은 꿈. 나는 울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청자였다. 나를 비난하지도, 동정하지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으로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매일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오늘 먹은 음식은 맛이 없었다는 투정부터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구절까지 그것은 나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말을 함으로써 나는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해소했고 잊고 있던 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의 침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흉터가 있는 핏줄이 비치는 하얗고 긴 손가락.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다. 당신도 외롭죠?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시선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쓸모 없어지면 버려질 거라는 공포. 우리는 어쩌면 조금 닮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그는 나의 운명을 쥔 간수도 내가 벗어나야 할 족쇄도 아니었다. 그는 나와 같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또 하나의 외로운 영혼이었다. 이 거대한 저택의 고요한 방 안에서 나와 그는 그렇게 서로의 침묵을 위로하며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을 기도해야 하는 내 역할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이제 그가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적어도 내가 이 외로운 세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유일한 사람을 잃지 않기를. 시간이 흐르면서 강지훈의 방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나만의 작은 왕국이자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역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그저 누워있는 환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의 방으로 갔다. 밤새 안녕하셨냐는 인사를 건네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손을 정성껏 닦아주었다. 간호사들이 그의 몸을 돌보는 동안 나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가 방 안을 채우게 했다. 그리고 그의 책장에서 책을 한 권 꺼내 읽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슨 책을 골라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경제나 경영에 관한 딱딱한 책들보다는 문학 작품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 시집이나 소설을 선택했다. 오늘은 릴케의 시집을 읽어드릴게요. 당신도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나의 목소리는 조용한 방 안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그가 듣고 있는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행위 자체가 내게는 큰 위안이었다. 나는 책을 읽어주다가 문득 떠오르는 내 생각들을 그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어제 정원에서 봤던 작은 들꽃 이야기. 어릴 적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 같은 것들. 나는 그를 위해 작은 변화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삭막한 방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어. 정원에서 몰래 꺾어온 꽃을 작은 병에 꽂아 두었고 클래식 음악을 희미하게 틀어놓기도 했다. 집사는 내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눈치였지만 대놓고 제지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그들에게 나는 곧 사라질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으니까. 그렇게 평온하지만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1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복도를 지나는 내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던 길이었다. 서재 쪽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목소리의 주인은 강지훈의 삼촌이자 LK그룹의 부회장인 강영철이었다. 나는 그를 결혼식 날과 그 이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병원장 말은 가망이 없다는 거지. 강경철의 목소리는 낮고 교활했다. 네, 부회장님. 기계에 의존해서 겨우 숨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심장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마도 회사의 중역 중 한 명이리라. 잘 됐군. 주주총회 날짜는 잡아뒀나? 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대표이사 유고시 부회장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신다는 긴급 안건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그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나저나 그 액바디 계집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낯선 목소리가 내 대해 언급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애, 순진해 빠진 멍청이지. 지훈이가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즉시 위자료 몇 푼 쥐어서 쫓아내면 그만이야. 애초에 법적 효력도 미미한 혼인신고였어. 유산 한 푼 돌아가지 않도록 변호사 쪽에도 다 손을 써뒀네. 역시 부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군. 조금 더 일을 서두를 방법은 없을까? 강영철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그 안에 담긴 사악한 의도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느껴졌다. 병원장에게 빚진 게 있으니 작은 실수 하나쯤은 눈 감아 줄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생명 유지 장치에 아주 사소한 오작동이 생긴다든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들은 단순히 그의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 그의 죽음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발이 꼬여 넘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참고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왔다. 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서야 나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침대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나는 방금 내가 들은 대화가 꿈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낮은 웃음소리가 그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그의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알아버린 유일한 목격자였다. 나는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그를 위한 눈물이었는지 내 처지를 위한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미약한 온기가 남아있는 손. 이전까지는 그저 동정과 연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무력한 사람을 저 악마 같은 자들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생각. 내가 어떻게든 그를 지켜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내 안에서 싹트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저택의 유령도 쓸모없는 액바디도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아내였다. 서류상일 뿐일지라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 나는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 그의 귓가의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였다. 걱정 마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반드시.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의지로 맞이하는 아침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생겼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강경철 부회장과 그 무리들의 눈을 피해 강지훈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22살, 세상 물정 모르는 내가 거대한 기업의 부회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그가 스스로 깨어나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를 더 깊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알아야만 그를 이해하고 그의 잠든 의식을 자극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이 저택에서 나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다. 책장에는 경영, 경제서적 외에도 역사, 철학, 심지어는 천문학에 관한 책들까지 가득했다. 그는 단순히 사업가이기 이전에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책상 서랍 안에서는 낡은 만년필과 함께 어린 시절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이 발견되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일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엄격하게만 대하는 할아버지강 회장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언젠가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외로운 어린 시절을 엿보며 가슴이 아려왔다. 나는 집안을 오랫동안 돌봐온 늙은 정원사나 주방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그에 대해 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나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우리 도련님요. 겉은 차가워도 속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어릴 적에 정원에서 다친 새를 발견하고는 며칠 밤낮으로 돌봐주던 기억이 나네요. 입은 짧으셨지만 제가 해드린 된장찌개는 언제나 다 비우셨죠. 할머님 손맛이 그립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을수록 강지훈이라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차가운 기억 총수가 아닌 상처 많고 정기 그리웠던 한 남자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곁에서 그가 좋아했다는 음악을 틀어주고 그가 그리워했다는 된장찌개 냄새라도 맡게 해주고 싶어 주방에 부탁하기도 했다. 나의 이런 행동들은 아주 작은 몸부림에 불과했지만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오후였다. 창밖으로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보며 나는 또다시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날따라 외삼촌 댁에서 겪었던 서름이 북받쳐 올랐다. 알아요. 나도 당신처럼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외숙모는 내가 자기 아들 옷을 물려 입는 것조차 아까워했죠. 밥상에서는 늘 마지막에 숟가락을 들어야 했고 내 방은 해가 들지 않는 좁은 다락방이었어요.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어 왔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상처들이 골마 터진 듯 아파왔다. 가장 서러웠던 건 내 생일날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죠. 혼자 다락방에 올라가 촛불도 없는 작은 케이크 그림을 그리고는 울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혼자일까?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나의 울음소리만이 빗소리와 뒤섞여 방 안을 채웠다. 이 넓은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내 처지가 너무도 처량했다. 그때까지 나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로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그의 평온한 얼굴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마치 나를 위로해 주는 것만 같았다. 괜찮다고, 울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얼굴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 그대로 그의 마른 입술에 나의 입술을 가져다 댔다. 그것은 연인들의 달콤한 입맞춤이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과 슬픔이 만나는 의식이었고 외로움과 외로움이 서로를 알아보는 절박한 신호였다. 당신도 나처럼 아팠구나. 당신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나의 모든 서름과 연민, 그리고 그를 지켜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서툴고 투박한 입맞춤이었다. 입술이 닿은 순간 아주 희미하게 그의 천이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당연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연민도 아니었다. 그를 향한 나의 감정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자라나 있었다.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의 잠든 영혼까지도. 나는 젖은 얼굴 위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괜찮아. 당신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러니 제발 죽지만 말아요. 그 입맞춤 이후에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침묵 속에 누워 있었고 저택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 세상은 변했다. 내 마음속에 피어난 이름. 모를 감정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싹을 틔웠다.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뿐이었다.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그의 손을 잡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었다.
주인공이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 어쩌면 그도 이 기나긴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하여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만 한다. 구절을 읽어 내려가던 그 순간이었다. 내 손바닥 안에서 그의 검지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까딱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잘못 느낀 건가? 너무 간절히 바라다 보니 헛된 감각이 나를 속이는 것일까? 나는 몇 번이고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다시 돌처럼 굳어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역시 착각이었나?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책의 다음 구절을 읽으려 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혹시나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하지만 나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가락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그날의 감각을 애써 잊으려 했다. 헛된 희망은 사람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을 뿐이니까.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어왔다. 혈압과 맥박을 재던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상하네.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대표님 맥박이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뛰는 것 같아서요. 혈압도 미세하게 올랐고요. 기계 오작동일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다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그날 오후 다시 한번 그의 손가락이 움직였을 때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분명히 내 눈앞에서 움찔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듯 의사를 불렀다. 주치의가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내 말을 반신반의하며 여러 가지 검사를 시작했다. 그의 눈꺼풀을 들어 올려 펜 라이트를 비추고 작은 망치로 무릎을 두드려 보기도 했다. 이럴 수가. 의사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동공 반응이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뇌파 검사에서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활동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기적이라고 밖에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기적. 그토록 바라던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강영철 부회장에게도 보고되었다. 그는 한달음에 달려와 의사에게 몇 번이고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닌 당혹감과 실망감이 역력했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잠도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식사도 그의 방에서 해결했다. 나는 계속해서 그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다. 듣고 있는 거 알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돌아와요. 그의 변화는 더디지만 분명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잦아졌고 가끔은 내 말에 반응하듯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기도 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24시간 그의 곁을 지키며 상태를 체크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나도 모르게 의자에 기댄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손을 잡은 채였다. 얼마나 잤을까? 나를 깨운 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잡고 있던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이전과는 다른 감각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무력한 떨림이 아니었다. 나의 손을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마주 잡아오는 힘이었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아주 힘겹게 열리고 있었다. 몇 달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향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눈을 깜빡였다. 오랜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눈동자가 초점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훑었다. 낯선 천장,
낯선 의료기기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시선이 침대 옆에 엎드려 있던 내게로 향했다. 혼란과 의문으로 가득 찬 그의 검은 눈동자와 놀라움과 환희의 눈물로 가득 찬 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 순간 내 세상에는 오직 깨어난 그 남자와 그를 바라보는 나 단둘만이 존재했다. 그의 눈이 나를 향하는 순간 나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몇 달 동안 상상 속에서만 그려왔던 순간 그가 깨어나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해야 할까? 수없이 되뇌었던 시간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통제불능으로 날뛰었다. 우리의 정적은 의료진들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깨졌다. 나는 그들에게 밀려나 방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야 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의 침대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었고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표님, 제 말 들리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채 겨우겨우 새어나왔다. 아주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성대가 제 기능을 잃어버린 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뱉은 자신의 이름은 내 심장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가 돌아왔다. 정말로. 의사는 그의 신체 상태와 의식을 확인한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러났다. 그 뒤를 이어 강경철 부회장이 침대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평생의 연기를 하듯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정신이 드는구나. 이 삼촌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강지훈은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짙은 혼란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삼촌을 지나 방 한쪽에 어색하게 서 있는 내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당신은 누구냐고 묻고 있었다. 강영철이 그 시선을 놓칠 리 없었다. 그는 나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이쪽은 이서연 양이다. 네가 편찮은 동안 우리가 너의 쾌유를 비는 마음에서 혼사를 진행했단다. 네. 곁에서 밤낮으로 널 돌봐준 고마운 아이지. 그의 설명은 교묘했다. 나를 아내가 아닌 간병인이자 부적으로 정의 내리는 말. 강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동정도, 고마움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그저 낯선 대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다. 나는 그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사랑에 빠졌던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 내가 매일 밤 비밀을 털어놓던 그는 이 차가운 눈빛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가 깨어난 후 며칠 동안 나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삼촌이나 비서와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짧게 나누었지만 내게는 단 한마디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내가 그의 식사를 돕거나 베개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그는 신경질적으로 몸을 피하며 간호사를 불렀다. 필요 없어. 그것이 그가 나에게 한 첫마디였다. 얼음처럼 차갑고 상처를 주는 말. 심장이 조각나는 기분이었다.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가 의식이 없는 동안 내가 쏟아부었던 시간과 마음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이토록 싸늘한 경계심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분명 나를 돈을 노리고 식물인간과 결혼한 파렴치한 여자로 보고 있을 터였다. 몇 번이고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를 저 악마 같은 삼촌의 손에 다시 맡겨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그의 영혼 어딘가에 나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그가 남아있을 거라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역할을 바꾸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말을 걸거나 살갑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그림자처럼 그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내 할 일을 했다. 그의 방 한쪽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고 그가 잠들었을 때 방 안을 정돈했다. 간호사들이 가져오는 식사가 그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것을 알기에 주방에 내려가 그가 좋아했다는 된장찌개를 끓여달라고
부탁해 식판에 함께 올려놓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에 그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을, 내가 끓여달라고 부탁한 된장찌개를 말없이 전부 비우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재활 치료로 지친 그가 일찍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도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다. 그때 잠결에 뒤척이던 그의 손에서 물컵이 떨어졌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근력이 부족한 팔이 침대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휘청였다. 그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다. 괜찮아요. 나의 손이 그의 팔에 닿자 그가 움찔하며 나를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힘이 부족했다. 그는 분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담긴 눈빛이었다. 비켜, 다쳐요. 제가 치울게요. 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침대에 다시 편히 눕게 한 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치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 조각을 다 치우고 새 물을 가져와 그의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왜? 나지막한 목소리가 내 등 뒤에 들려왔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지? 돈 때문인가? 그의 질문은 가시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를 마주보며 대답했다. 당신이 알던 강지훈과 내가 알던 강지훈은 다른 사람이니까요. 그는 내 알 수 없는 대답에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소파에 돌아와 앉았다. 그날 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가장 먼 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던진 질문은 그가 세운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것을, 강지훈의 회복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가 재활 치료를 시작하고 회사의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받기 시작하면서 강영철 부회장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의 불안감은 노골적인 적의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모든 화살은 가장 약한 고리인 나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 가며 그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들은 지훈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그의 마음속에 내 대한 불신과 경멸을 심는 것이었다. 지훈아, 재활치료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데 저 아이는 좀 답답하지 않니? 하루 종일 저렇게 그림자처럼 앉아 있으니 보는 사람 숨이 다 막히는구나. 고모라는 사람이 찾아와 혀를 차며 말했다. 대표님, 속히 쾌차하셔야 할 텐데 아무래도 환경이 중요합니다. 저렇게 근본도 모르는 애를 곁에 두시는 건 저희로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회사의 이사 중 한 명은 대놓고 나의 출신을 걸고 넘어졌다. 그들의 말은 정교하게 나를 세운 비수였다. 나는 그들의 말이 나를 찌를 때마다 속으로 피를 삼켰다. 대꾸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의 눈에 나는 돈을 노리고 들어온 천박한 계집빌 뿐이었다. 강지우는 대부분의 경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그들의 말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보거나 서류를 검토할 뿐이었다. 나는 그의 침묵이 암묵적인 동의라고 생각했다. 그 역시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시려왔다. 하지만 나는 그만둘 수 없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가 재활 치료를 위해 떠나고 나면 텅 빈 그의 방을 정돈했다. 흐트러진 침구를 정리하고 밤새 그가 읽었을 책들을 가지런히 꽂아두었다. 그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그의 휠체어가 지나가기 편하도록 방 안의 가구들을 세심하게 재배치했다. 나의 이런 행동들에는 어떤 보상도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강지우는 그런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내가 방을 정리할 때 등 뒤에 와 닿는 그의 시선을,
내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책장을 넘기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그의 기색을, 그는 나를 시험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사건은 그의 퇴원이 결정된 날 터졌다.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며 이제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해도 좋다는 소견을 내놓았다. 그 소식에 온 가족이 그의 방으로 모여들었다. 물론 축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퇴원이라니 정말 잘 됐구나. 지훈아, 이제 그 짐도 덜어버려야지. 강경철 부회장이 나의 존재를 짐이라고 칭하며 포문을 열었다. 저 아이 말입니다. 애초에 액바디로 들인 아이인데 이제 네가 멀쩡히 회복했으니 제 역할은 다 한 셈이지. 위자료는 두둑이 챙겨줄 테니 이제 그만 제 갈 길 가게 하는 게 어떻겠니? 그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기 시작했다. 맞아요. 저런 애를 계속 옆에 두면 집안 망신이에요. 어디 가서 강지훈 아내라고 하고 다니기라도 해봐요. 끔찍하다. 정말 모욕적인 말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여기서 울면 정말로 그들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제발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면서 그때였다.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삼촌, 강지훈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조금 전까지 보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고 간경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만하시죠.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강경철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지훈아, 나는 다 너를 위해서 제 아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했다. 그는 나를 저 아이나 짐이 아닌 아내라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안에 있는 친척들을 한 명씩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환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냉철한 기업의 총수, 강지훈의 눈빛이었다. 제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합니다. 앞으로는 모두 언행에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나를 향해 턱짓을 했다. 서연 씨, 피곤할 텐데 가서 좀 쉬어요.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다시 서류를 향해 있었다. 마치 조금 전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친척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다가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방을 빠져나갔다. 강경철은 분노로 이가 갈리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한번 쏘아보고는 마지막으로 방을 나섰다. 방 안에는 다시 우리 둘만의 정적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심장이 아까보다 더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가 나를 지켜주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가 처음으로 내 편이 되어주었다. 나는 조용히 방을 나와 내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나를 향한 노골적인 적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집안 곳곳에 감돌았다. 강지훈이 세운 방패막은 튼튼했지만 그 방패 뒤에 선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하고 불안정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갑게 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회복에만 집중했다. 재활 치료를 받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화상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나는 그의 놀라운 의지력과 명석함에 감탄하면서도 우리 사이에 놓인 보이지 않는 벽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가 나를 지켜준 것은 아내로서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 행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평소처럼 그의 방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던 나는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깨 위로 무언가 닿는 느낌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가 재활치료 때 쓰는 얇은 담요가 내 어깨에 덮여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던 그는 내가 깬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의 귓가가 살짝 붉어져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날에는 그가 먼저 내게 말을 걸었다. 그 책.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읽고 있던 책을 턱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전에 읽어주지 않았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읽어주었던 수많은 책들 중 하나를. 네, 맞아요. 헤세이 데미안이에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것은 내가 그의 손가락이 처음 움직였던 날 읽어주었던 바로 그 구절이었다. 그는 어렴풋이나마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나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을 기점으로 그는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는 사람처럼 내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대부분 단답형의 무심한 질문들이었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나? 꽃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던데 생일이 겨울이었나? 그의 질문들은 모두 내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나의 이야기들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겨우 네 혹은 아니오로 대답했다. 나의 비밀스러운 독백을 그에게 들켜버린 것만 같아.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기쁨이 밀려왔다. 그는 내가 알던 그 강지훈이 맞았다. 어느덧 그는 지팡이에 의지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퇴원 후 처음으로 정원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재활치료사가 그를 부축했고 나는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쐰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원에는 내가 가꾸던 작은 화단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가 내가 그의 방에 매일 아침 꽂아두던 작은 들꽃 앞에 멈춰 섰다. 이 꽃, 이름이 뭔가? 메로니카예요? 충실이라는 꽃말을 가졌대요. 그는 한동안 말없이 꽃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다친 새에 대한 이야기도. 당신이었나?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가장 미동도 없이 듣고 있던 이야기였다. 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적의 시간이 흘렀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는 시선을 다시 꽃으로 돌린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웠소.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불안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도 달콤한 약속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진실된 마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자신을 지켜준 한 여자에 대한 한 남자의 진심 어린 감사.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내 웃는 모습을 본 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이 나누는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의 세상과 나의 세상이 마침내 아주 조금씩 겹쳐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국어 글자 수 2028 계속 구작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을 때 저택 밖의 세상은 차가운 겨울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회복이 빨라질수록 강경철 부회장의 입지는 위태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그는 강지훈의 건강 상태를 문제 삼아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대표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축출 시도였다. 이사진 대부분은 이미 강경철의 편에 서 있었다. 이사회 전날 밤 저택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강지훈은 밤늦도록 서재에서 나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차를 한 잔 타서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많이 힘드시죠?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힘들기보다는 화가 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가 미끄러지기 직전 내 차를 앞질러 가던 검은색 세단과 그 안에서 나를 보고 있던 사람의 눈빛이 희미하게 떠올라. 그 눈빛은 분명 내 삼촌의 것이었어. 그의 고백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사람을 시켜 비밀리에 조사를 했었어. 하지만 삼촌이 손을 써둔 건지 증거가 될 만한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그는 자조적인 미소를 지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의 목숨을 노린 배후를 밝혀낼 힘이 없는 무력감.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말에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내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듯이 이제는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 줄게요. 그는 말없이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다. 다음 날 운명의 이사회가 열렸다. 나는 회사까지 그와 동행했다. 회의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았다. 기다려줘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나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았다. 지금부터는 그가 혼자 싸워야 할 전쟁이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간경철의 선제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준비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강지훈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의 최근 판단들이 얼마나 감정적인지를 역설했다. 나를 엑바디오로 들인 비상식적인 결혼을 그 증거로 내세웠다. 여러분, LK그룹의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는 불안정한 리더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사진들은 동요했고 분위기는 강경철에게 완전히 넘어간 듯 보였다. 모두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 것인지 혹은 이대로 무너질 것인지 강지훈은 모든 공격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강영철의 연설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삼촌, 하지만 제 건강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시켜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하나 띄웠다.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손상되어 복구 불가라고 보고되었던 바로 그 영상. 영상 속에는 사고 직전 그의 차를 아슬아슬하게 앞질러 가며 브레이크를 밟게 유도하는 검은색 세단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화면에는 한 정비공의 영상 증언이 흘러나왔다. 그는 강영철에게 거액의 돈을 받고 강지훈의 차 브레이크에 결함을 만들었다고 자백했다.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까지 화면에 떴다. 이게 뭐야? 다 조작이야. 강영철이 소리쳤지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 삼촌께서는 제 목숨값으로 경쟁사에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넘기려 하셨더군요. 그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지자 이 사진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경철이 믿었던 이 사진들은 등을 돌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지친 얼굴에 강지훈이 걸어 나왔다. 그는 수많은 기자들과 임직원들의 시선을 뚫고 오직 나만이 기다리고 있는 복도 끝으로 걸어왔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렸다. 그가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행동을 했다. 그는 손을 뻗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다 끝났어. 그의 낮은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
나는 결국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나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짧고 한 사람의 세상이 변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한때는 감옥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던 대저택은 이제 따스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창계는 내가 직접 가꾼 화초들이 햇살을 향해 싱그럽게 뻗어나갔고 거실에는 그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이 낮게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버려진 것 많던 소녀가 아니었다. 1년 전 나는 그의 응원 속에서 서연의 꽃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가게를 열었다.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나의 소박한 꿈이었다. 꽃을 만지고 사람들에게 향기를 선물하는 일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다. 나를 팔아넘겼던 외숙모 대과는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 그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희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나보다 더 많이 변한 것은 그였다. 강지훈은 여전히 LK그룹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였지만 일에만 파묻혀 살던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알았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웃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특히 나를 볼 때 짓는 그의 미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그는 퇴근길에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오기도 했고 내가 꽃집 일로 지쳐 보이면 말없이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무엇보다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 한때는 멀리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그 쓸쓸한 공간은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손길로 가꾼 아름다운 비밀의 화원이 되어 있었다. 서연아, 이쪽으로 조금 더 와봐. 이 장미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피었어. 그가 흙 묻은 장갑을 낀 채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나를 불렀다.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활짝 핀 붉은 장미를 보며 감탄했다. 정말이네요. 당신이 매일 아침 물을 준 덕분인가 봐요. 당신이 알려준 대로 했을 뿐인데 그는 장미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어 내 머리카락에 꽂아주었다. 향긋한 장미향과 함께 그의 다정한 눈빛이 내게로 쏟아졌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끔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내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 집이 예전에는 내게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따뜻한 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 말에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내게도 무덤이었어. 당신이 오기 전까지는 그가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이 이 집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나의 죽어있던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었지. 당신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나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이었고 구원이었다. 그는 나의 젖은 눈가를 부드럽게 닦아주고는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슬픔을 나누던 첫 입맞춤도 어색하게 마음을 확인하던 입맞춤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긴 평온하고 완전한 입맞춤이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우리가 함께 가꾼 정원을 바라보았다. 저택의 창문 너머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죽어가던 남자를 살린 행운의 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우리가 서로를 살렸다는 것을. 그는 내게 세상의 편견과 폭풍우를 막아줄 튼튼한 집이 되어 주었고 나는 그에게 사랑하는 법과 살아가는 이유를 알려주었다. 내 이름은 이서연. 아니, 이제는 강서연.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의 남편, 나의 친구, 나의 세상인 이 사람과 함께 나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을 맞이한다. 이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을 것이다. 신혼 첫날 밤 사람들이 나에게 처음으로 한 말은
남편이 빨리 죽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었다.